네, 3월 30일 토론의 즐거움 특별판입니다. 네. 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동창회 온 느낌. 아, 예. 저 오늘은 저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이죠. 거기에서 녹색정의당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 맞습니다. 후보로 출마한 장혜영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야, 박수! 반갑습니다. 네. 이런 적응 안 되는 도들의 분위기. 네, 저희가 뭐 이런 약간 뭐랄까요, 선거 방송을 할 거라고는 맞아요. 생각도 못했는데요. 진짜. 네, 일단 출마 소감 어떠십니까? 저는 이기러 나왔습니다. 되게 무서워. 추사회가 좀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상승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저희가 이제 당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 선거를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3월 8일 날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30일이니까 이제 거의 뭐 21일, 22일 이렇게 된 건데 5%, 6% 그리고 8%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결과였고 이제 4월 4일부터인가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찍는 게 목표. 네. 네. 그래서 상승세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 안 되는 기간에 찍어주시면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을 지역구에 다니면 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을 잡아보면 네. 자기를 찍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다 뻥인 것 같은데. 지역구에 다니면서 느끼는 네. 반응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근데 확실히 지역을 하니까 더 내가 그래도 정치인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포구, 힙스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힙스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엄청 먹히는 캐릭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망원시장 가면 너무 사랑해주세요. 네. 뭐죠? 왜죠? 그거는? 일단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정의당이죠. 그때는 지금은 녹색정의당이지만 이제 망원시장 근처에 대형 마트 들어온다고 할 때 그 망원시장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그걸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 상생하는 방안으로 막았어요.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하고 관계가 좀 좋은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다니니까 일단 뭔가 아이고 예뻐라 약간 이런 분위기시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37이요 라고 하면 애기네 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반응으로 할메니얼. 네, 할메니얼 맞아요. 할머니들한테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3년 동안을 살면서 어떻게 함께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워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손주딸스러운 맞아요. 마포의 소녀딸 약간 이렇게. 이게 은근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한테 은근하게 반말하는 젊은이를 좋아하시고 맞아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엄청 극우 보수에 가까운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도 막 잡고 붙잡고 막 잔소리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다 들으면서 한 5분 정도 듣고 있다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근데 그래서 찍어주실 거예요? 안 찍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이제 못 하시다가 한 3번 정도 물어보면 찍어주는데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약속이에요? 하고 있죠. INTP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세계군요. 그 잔소리 할 거면 돈으로 주세요. 맞아요. 돈 받으면 안 되니까 표로 주세요. 돈도 되죠. 네. 자, 질문들을 좀 해보시죠. 네. 마포구가 사실 정의당, 녹색정의당과 뺄 수 없는 지역구인데 그렇죠. 확실히 좀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과 다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후보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창원 성산에 계시는 뭐 여영국 대표님은 이제 노동 대표, 이제 노동 벨트에 계시는 노동자들 공략하시는 거고, 뭐 심상정 의원님은 고양갑에서 이제 5선 도전하시는 거니까 또 굉장히 상징적인 승부를 하고 계시고, 근데 저희는 서울 시내에서 지난 선거 때 제일 많이 나왔던 8.7%, 8% 이렇게 나왔었던 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랄하게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지율을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은 거의 한 3%. 네, 맞아요. 마포 을에서 네. 거기가 이제 3%를 주는데 장혜영 후보는 거의 8%까지 나왔다는 거.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몇 %를 받았는데 네. 정의당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맞아요. 뭔가 어떤 점에서 소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힙스터? 힙스터도 당연히 소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마포구가 그 서울 시내 자치구들 중에서 2030 여성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지역 현안, 최대 현안이라고 얘기되는 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진짜 바닥에서 빡빡기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민들이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제 토론회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사업적 문제의 핵심을 짧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쓰레기들이 기본적으로는 발생지 처리의 원칙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구 쓰레기는 마포구 내에서, 종로구는 종로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시내 전체에 4개 정도의 큰 쓰레기 소각장들이 있고 네. 인접 자치구들의 쓰레기를 다 글로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태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마포구에는 예전부터 난지도가 있었고 지금도 하루에 750톤을 태우는 소각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매립을 수도권 매립제 인천에 해왔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 때 2026년부터 이제 못한다라고 딱 선언을 하니까 서울시의 쓰레기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럼 지금까지 묻어왔던 걸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해서 그러면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되게 쉽게 결론을 서울시에선 내린 거고, 그럼 어디서 소각할 거냐 뺑뺑이를 돌리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마포로 이제 낙차를 최종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절차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걸 계속 서울시가 밀어붙이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마포구의 삼선 의원인 정청래 의원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무조건 자기는 반대다. 이건 다 오세훈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토론회에 안 나오셨죠? 어제 토론에 안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사안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마포 주민들의 님비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게 님비라면 이거는 마포구를 통해서 자기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의 님비에 가까운 문제이죠. 네네. 네. 근데 지금까지 마포구가 감당을 해왔던 것인데 앞으로는 사실 여기 들어오는 것도 원래 25개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 먼저 생기는 거라는 식으로 했지만 다른 구들을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기후위기 시대니까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을 늘려야 되고, 아예 사실 핵심은 생산 단계 도입, 그 규제 도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절에 선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포장 뜯으면 포장 뜯으면 포장 뜯으면 포장이잖아요. 이런 식의 과대 포장 규제하고 일회용품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비두고 무조건 소각장 짓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단 소각장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개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네. 의외로 녹색 정의당의 어떤 그것과 결이 맞는 이슈네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진짜 깊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뜻 보기에는 되게 스럽지 않은. 정의당스럽지 않은 방침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듣고 보니 의외로 또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맞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혜영님이 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네. 제일 좋았던 순간과 아, 후회스러운 순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이런 질문 진짜 어려워요. 엄청 많으니까. 하지만 제일 좋았던 순간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1호 법안 통과됐을 때. 네. 그러니까 입법이 물론 국회의원의 일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진짜 짜릿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아마 재훈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에서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였는데요. 네. 현대판 고려장 이렇게 부르기도 한동된 것 같은 기분. 원래 나도 쓰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복지 체계에서 활동 지원을 할 때 장애인들이 65세 전까지는 장애인 체계로 봤는데 65세가 넘어가면 노인 체계로 넘어가요. 맞아요. 네. 근데 노인들은 이제 활동지간 시원이 이렇게 확 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7시간씩 활동 지원을 받아야 일상의 0이 되는 사람인데 65세 생일이 지나가면 그게 3시간으로 팍 줄어서 일상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65세 생일이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65세 연령 제한을 빼서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나는 계속 장애 당사자로서 서비스를 받겠다. 아니면 나는 노인 요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고를 수 있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거. 예전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후회되는 순간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데. 아쉬웠던 것들로 따지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서 잘 대답하기가 진짜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님이랑 좀 더 많이 싸울 걸? 뭐 그런. 더 싸우지. 더 싸우는다고요? 아, 그때 좀 참을 거리 아니라. 아, 네. 왜 그때 참았나? 아, 저는 아무래도 검수완박 때 더 싸울 걸. 이라는 게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일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하지만 치열하게 싸울 걸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검수완박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네. 검사의 권력이 어느 때보다 비대하게 커진 시점이고 네네.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판단을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네. 뭐 흔들림 없는 정의당 당론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시민들을 위한 실제로 작동하는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정치인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 이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수완박이 되고 나서 뭐 김혜원 변호사 같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셨지만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서 사건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면 정말 하세월 피해자는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다름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개혁이라고 추진했지만 그게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가에 대한 장희영의 진단이 있습니까? 아, 저는 결국에는 갈팡질팡하는 세력이구나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지 세력들에게는 분명히 지지해준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심상정 대선 후보의 완주로 인해서 배신이다라고 이제 낙이 찍혔고 이제 평가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평가받는 중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이제 과도한 주장을 할 때 거기서 딱 중심을 잡는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민주당 편을 들었던 이런 세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중인 것 같아요. 마포에서 만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에 그런데 이제 큰 기득권이 있고 또 작은 기득권이 있잖아요. 마포에서 기득권은 또 정청래 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막론하고 제발 정청래 의원 좀 어떻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길에서 제일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찍어주겠다는 분들이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에서 이뻐서 두 번째는 젊어서 세 번째는 정청래 의원이랑 대차게 싸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정의당 정신 차려야 된다. 권리님도 좀. 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보통 이제 그 정의당의 비례의원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두 젊은 여성 비례의원을 얘기할 때 장혜영과 류호정과 장혜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주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 다 욕이었지만 좌파들 아저씨들의 욕이었지만 어쨌든 두 분이 묶여서 많이 이야기가 됐고 또 의정 활동 내내 같이 또 활동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아니죠.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력이라는 곳에서 같이 함께 하시다가 장혜 의원이 나오시고 결국은 류호정 의원은 다른 길을 가게 됐고 또 얼마 전 류호정 의원은 또 선거를 중도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어떤 소회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관훈 토론. 이럴 줄 알았어. 따뜻하게 뭐 따뜻해. 하지만 이래서 좋고.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게 좋죠. 이래서 토질이 좋고요.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서울신문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 안 했다는 취지의 이제 기사였고, 그럼 청년 정치의 기준이 뭐냐면 발의한 법안들 중에 21대 국회에서 청년 의원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안 설명이나 법안명에 들어간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 정치를 했네 안 했네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하셔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건 그 몇 안 되는 청년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다른 의정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언젠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면 쉽게 이렇게 싸잡아서 한 덩어리로 평가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상대적 소수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저는 이제 불공평한 대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류호정 의원과 이제 저에 대한 평가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녹색정의당, 정의당 안에서 함께 여성 청년 의원, 게다가 그런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는 호불호의 평가대로 가지시되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시니까. 그러나 이 장혜영 류호정이라고 하는 시도가 정의당의 어떤 의도를 담은 시도였고, 그 시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의 1차적인 결과를 맺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 이게 어떤 시도였는지에 대한 의미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는 시도였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를 그냥 모두 개인의 부족 탓으로 돌리면 사실 집단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걸 제대로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기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많이 속상한 것은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칭찬받거나 혹은 이제 욕을 먹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 제일 속상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건 부가 질문입니다만은 유와 장이 정체성 정치에 너무 집중을 해서 정의당의 본령을 잊어버렸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사회운동 원저리에 있는 분들의 평가에 국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뭐 인식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이 있는데, 인식의 영역에서의 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팩트체크를 통해서 바로잡아 보려고 한 게 2년차 때 저희 의정보고서였거든요. 하지만 팩트체크는 사람들의 편견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됐죠. 당원으로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21년 7월에 저도 그런 얘기 한참 많았거든요. 네. 노회찬 정신이 없어졌다고. 맞아요. 그래서 유호정, 장혜영의 당사자 정치에 대한 비판이 엄청 컸어요, 당내에서. 그때 궁금해서 이제 그 의정법안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맞아요. 당사자 정치가 너무 없었어요. 맞아요.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22건을 발의했는데 여성 법안이 딱 두 건밖에 없었거든요. 오히려 노동이나 소상공인 이쪽으로 많이. 장혜영도 장애 4건이 있었는데 여성에 대한 1건, 너무 적었다. 네, 오히려 좀 반대, 실제 법안 활동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비해서 실제 활동하고 좀 괴리가 크다라는 게, 실제로 발언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과 실제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법안들이 또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말씀하셨지만 법안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걸 접하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할 텐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런 편견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젊은 그 페미니스트 여성들이니까 그런 것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심지어 사회운동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회운동권 쪽에도 있었다는 게 좀 약간은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부분에서 하고요. 중년 남성이 정치를 하기 정말 좋은 정체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소리를 해도 아유 그냥 인간 뭔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표준 인간. 그쵸, 표준 인간처럼. 그리고 서울신문의 비판하고 정체성 정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정반대의 비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에 대해서 늘 좀 춤이 그루브가 은근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춤추고 싶어서 정치를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제가 보도자료를 썼거든요. 그걸 하면서 단순히 뮤비만 오픈한 게 아니라 이 이색 선거운동으로 이 68년도 은방울자매의 노래를 재해석한 마포종점으로 세대 연대의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긴 했거든요. 아니, 마치 영상을 두고 그 진지한 보도자료를 그러니까요. 내면 누가 그걸 마치 뭐 서태지가 평소 가라하게 뭔가 마법을 익혔다 이런. 언제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질문 나머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저거 그 좀 답변 네. 조금 아, 보충을 네네. 드리면 사실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식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충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견들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저도 매번 특히나 대선 때는 이미 페미니즘 백래시가 엄청 강한 상태라서 기존에 발화하던 스피커들, 특히 민주당 쪽의 스피커분들은 아예 말씀을 닫으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저희 당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거의 윤리적인 선택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지 않으면 토론 자체가 무산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상대의 이야기밖에 올려 퍼지지 않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페미니스트들을 대변하는 게,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에 대한 낙인을 강화할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건 되게 윤리적인 선택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감당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되게 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돌아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 질문은 이제 선거와도 관련이 된 것이기도 한데 네. 뭐 그 민감한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너무 이제 무서워. 너무 무서워. 4월 10일에 이번 선거에서 네. 정청래 의원과 그 다른 후보들을 이기고 본인이 당선됐다, 네. 당선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비례의원 장혜영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장혜영이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역구 의원 장혜영으로서 포부, 뭔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비례의원과 다르게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네. 질문을 보강하고 싶은데 어허. 비례대표는 전국구 이슈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장혜영 의원은 장애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실 비례대표에 적합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마포구 의원이 되는 순간 마포구 지역 이슈에 좀 어느 정도 휘말릴 수밖에 없다. 혹은 그 균형치를 좀 옮겨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네. 적절한 보강인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역 선거를 하면서 진짜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심지어 저희 의원실의 선본원들조차도 되게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시작한 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걸 근데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는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중첩돼 있는 거죠. 마치 예전에 유튜브로 비유를 하자면 제 친구가 이제 회사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뷰티 유튜버죠. 근데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원 A 채널 보는 사람과 생각만 둘째언니 보는 사람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은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양성의 정치, 다원주의 정치가 이제는 필요하고 그 정치를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지역, 그리고 그게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녹색의 가치를 녹색의 가치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소각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왜 홍대 상권을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이걸 저는 설명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이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의 가치를 연결할 나름의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출마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재선이 지역 의원으로서 된다면 그러면 저는 마포구를 대변해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마포 주민들이 한번 힘을 실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중앙정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발언들을 더 꾸준하게 해나가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체성 정치하고도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마포을이
20, 30대 1인 가구가 되게 많고 맞아요. 거기에 또 여성들도 많이 많아요. 있고 프리랜서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생활 여건 문제와 노동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지역구이기도 한데 너무너무 엮여 그리고 또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제일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페미니즘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 페미니즘 정치인 다 몰살됐어요. 이 경선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젊은 여성들이 어디에 표를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권력을 나오고 이제 이러는 시점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월 10일 날 페미니스트들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결정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일단 그 3월 8일 여성의 날에 뭐를 할지를 거의 한 달여 전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약간 페미니스트 선언 같은 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만한 분들, 도와주실 만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 되게 의외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장혜영 얼굴에 페미니스트라고 써 있으니까 네가 다시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네가 그 길에 있으면. 근데 다만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건 너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확장성의 의문부호를 갖게 만드는 이 편견을 뚫고 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끝까지 제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종류의 넛지가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더 필요한 시기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지금 말씀처럼 성평등 의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도드라져 보이는 시기이고 저는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여도 페미니스트 이슈에 대해서는 저를 주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길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네. 이번 총선 기간에 당의 많은 동지들이 지금 다른 간데 옷을 없고 입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끝날 것이고 혜영님이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계속 당을 또 추스리는 역할도 하시고 당 활동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추스리고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지. 선거 아직 안 끝나고 이제 시작인데. 그냥 혜영님한테 제일 궁금한 거는 그냥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지난 4년 동안 정의당의 의원이었으니까 제일 큰 스피커를 갖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논의 단위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n분의 1의 책임으로부터 저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국민들께 일단은 시민들,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해준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고 그리고 나가 있는 분들을 볼 때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이게 우리의 최선이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사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모두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린 충분히 토론하지만 결국 정치인의 진퇴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건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선택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나 그 이후의 대화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나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 나를 증명할, 나의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게 증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요새 거의 생각하지 흔들린 적 않아요.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나도 저들처럼 한번 저는. 나가야 되나?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이 팀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죠. 예전에 이제 그 정의당 혹은 진보신당, 노동당 이런 사람들이 지역 선거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쪽 당에서 나왔으면 뽑아줬을 텐데 너무 아쉽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듣고 계세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녹색 정의당에 남아서 한다는 것은 네. 어떤 이유일까요? 왜 흔들리지 않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선택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가 되려면 지지자가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팔로워를 갖느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어떤 리더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정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고, 근데 이 분들이 저를 통해서 가졌던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는 길이 뭔가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게 저는 녹색정의당에서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얘기해왔었던 가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하는 정치.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지역으로 나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지역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건지 그 4년 동안 보여준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봐라 라는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헤맬 시간은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진짜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으로 지역에선 사실 보잖아요. 진보정당, 정의당의 정치. 정의당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막 너무 하지만 이제 밖에서 보는 이제 갓생 사시는 이제 진보정당이 아닌 시민분들은 약간 팔짱 끼고 이렇게 보게 되는 분위기를 어떻게 안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선택한 이후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네.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30초 정도. 굳이 또 초까지 정해 주신 네, 30초 정도 하시고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선거는 이제 축제이기도 하지만 승부니까 승부의 세계는 또 승리와 패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어떻게 규정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건 5%면 승리인가? 10%면 승리인가? 15%면 승리인가? 20%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당선이 승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당선이 승리인가?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청래의 당선은 정청래의 승리일 수는 있지만 마포 주민들의 승리라고 얘기하거나 이러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저와 함께 해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만하지 않으면서 이게 승리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걸 고민했을 때 제가 찾은 답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하고 같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꿈 이런 것들을 되살려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승리의 관점에서 네. 선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동창인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